네, 그럼 본격적으로 KI 환경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NDC 이행과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김성진 KI 탄소중립 연구실장님, 김현노 녹색경제연구실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후에는 배정환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님,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ESG 법제팀장님,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님,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님,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실장님께서 NDC 이행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의 과제와 반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탄소중립 연구실장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저희 오늘 그 기후변화 세션, 그러니까 저희 기후대기 전략연구본부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것이고요. 오늘 발표의 큰 목적은 이제 국정과제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이라는 굉장히 큰 정책적 변화, 정책 수요의 변화를 앞두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구 주제라든지 저희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기 위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정책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 국정과제 123대 국정과제가 9월 16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기후 탄소 분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 전에 발표된 국정과제라서 산업부, 여기 환경부와 산업부라고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같이 관할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탄소중립연구실 그리고 이제 기후대기 본부에서 관할해야 되는 정책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빨간 줄을 쳐봤습니다. 40번 항목의 탄소중립에 직접적인 해당 항목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보시면 지금 30년도 NDC, 그러니까 30년도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에 대해서 그것의 이행이 필요하고요. 그 이행의 핵심을 이루는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35년도 NDC가 지금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마 11월, 12월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31년부터 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장기 감축 경로에 대해서도 내년 2월 이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행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기후변화를 관할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금이 원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다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게 들어온 부분이 산업탄소 경쟁력 강화고요.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다배출 업종, 그러니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산업의 육성과 수출 이런 쪽에 해당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탄소중립 산업법이라는 새로운 산업계 지원 법률이 지금 제정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기차 확대, 그러니까 수송 부분의 전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이번 정부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 참여, 시민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것이 따로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 협력, 그러니까 국제협력 부분이고요. 이제 ODA 부분, 동북아 협력, 남북 협력, 그리고 그 뒤에 가시면 전체적인 국제 협상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협력의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41번은 원래 산업부 영역이었는데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영역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즉 다배출 업종에 대한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다음 저희 중요한 탄소중립 연구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38번, 39번은 에너지 관련 영역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 KI로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고 에너지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저희 쪽에 들어오면서 원래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환이 완전히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연구 초점을 많이 연구 집중을 해서 좀 새롭게 이제 도전해 보고자 하는 주제로 인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은 주로 이제 기후테크 육성과 관련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나 관련된 그 새로운 에너지를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육성하는 부분이 해당되고요. 이 39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그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제도의 개선이 굉장히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그 같이 호응해서 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용성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관련된 재생에너지 영역,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거에 관련된 배터리 ESS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산업으로서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니까 일종의 이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 경쟁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이나 ESS 같은 기후 제조업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그 수송 부분은 지금 그 전기화 부분이고요. 전기차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수송 전동화 부분이 여기 그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노동부 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부분도 저희 이제 KI 연구 영역 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발전 부분,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내연차도 줄어들 것이고 다배출 업종에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줄어듦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격한 정부 정책에 의한 일자리 변화를 이제 보상해주는, 그 보완해주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46번과 120번도 해당이 됩니다. 46번에서는 주로 이후에 발표될 저희 녹색경제연구실에서 많이 지금 커버할 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돼서 투자, 금융,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주로 이슈들이 금융위 이슈로 들어가 있고요. 120번에서는 기후환경 위기 관련해서 국제 규범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게 이제 국제 협상 주로 그 UNFCCC가 파리 협정으로 대변하는 국제 기준이 되겠죠. 국제 규범의 형성에 기여하고 다자소다차 협의제의 활용과 전략적 재정을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국정과제가 굉장히 큰 이제 그 기후 에너지 부분에서 그 좀 뭐랄까 그 내용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그래서 연구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10월 1일부터 정보조직법 개편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관실 밑에 8개 국이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주로 그러니까 저희 실과 본부에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정책 지원을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기후에너지 정책실의 기후에너지 정책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한 부분인데 기후에너지 정책관, 녹색전환 정책관, 국제협력관, 재생에너지 정책관이 핵심적인 이제 그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지원해야 되는 그 정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기후에너지 정책관 쪽에 기후에너지 정책과가 생기면서 에너지 기본 이건 이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과 에너지 쪽의 기본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여기서 수립하게 되고요. 녹색전환 정책권 쪽에서는 산업과 수송과 에너지법에 따른 기술 개발, 에너지 기술 개발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쪽에서는 주로 국제협력 그리고 이제 그 국제 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집중하게 되고 여기 그 에너지 전환 정책실 속에 속하는 재생에너지 정책관 쪽은 이번에 이제 새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주로 정책 지원할 부분들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핵심 정책 의제를 이렇게 모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은 의제라 어떻게 모을까 고민을 하다가 법에 따라서 모으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감축 전략은 탄중법,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탄기본이 나올 것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커버하는 영역이 우리의 NDC 국가 감축 목표의 수립과 이행, 그러니까 30년도, 35년도 그리고 50년도까지의 장기 이행들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거기 밑에 이제 법에 붙어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 부분까지 저쪽 감축 전략의 영역으로 하나의 꼭지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시장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배출권 거래법이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ETS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계획 설계가 중요하고요. 이와 연동되면서 해외 탄소 무역 규제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이제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립에 따라 강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이제 새로운 한국형 IRA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 산업계 지원 방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기후 신산업의 육성, 그리고 수송 부분의 전동화 이런 것들을 그 주로 관할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현재 에너지법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관할하는 전기사업법, 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관할하는 신재생에너지법이 해당되고요.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이루는 그 범위를 관할하게 됩니다. 뒤에는 국제협력과 국민참여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핵심이라고 했는데 좀 많긴 합니다만 이게 다 핵심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6개 영역에서 저희 실도 그렇고 본부도 저희 기관 차원에서 전체에서 연구 주제 이제 변화라든지 심화라든지 인력 운영의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지금까지 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주제에 따라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2030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주로 배출권 거래제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과 4차 할당 계획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관련돼서 수립 지원을 기후부를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그 기후부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진행되는 연구고 환경부라 써 있는 부분은 종료된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30 이후의 로드맵에서 저희가 3호 NDC 경제적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 감축 경로 수립을 위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행 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기후 대응 기금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요.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는 새롭게 지금 저희 실에서도 조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하고자. 지금 현재 2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탄소 규제 대응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이제 그 EU CBAM도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을 연구 수행하고 있고 OECD에서도 EU와 따로 탄소 국경 이제 탄소 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벽을 만드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대응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분 전동화에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연구를 지금 3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국민 참여 확대 관련해서도 연구를 일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국정과제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좀 어느 정도씩은 커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NDC 수립과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전기차 해외 탄소 무역 규제와 그 통합 모형을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좀 초점을 맞춰서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고도화가 필요한, 좀 더 심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정부 국정과제와 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해야 될 영역이 산업 부분의 다배출 업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하나의 산업 부분이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퇴출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정 정책이라든지 규제 정책, 기술 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의로운 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했고요. 오늘 오신 토론자분들께서 저희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김현노 실장님께서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금융 연구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경제 실장 맡고 있는 김현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드리기 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좀 있어서 저희 녹색경제실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저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된 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에 소속으로 있다가 그래서 경제실에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과 사회학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녹색전환실로 있다가 이번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무래도 경제실을 이제 녹색경제라는 큰 파트를 좀 담당하고 탄소 중립실과의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후대기본부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탄소 중립 기후 대기 본부의 하나의 실효로서 특히 탄소 중립이나 아까 뭐 김성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런 기후 신산업 육성 같은 과제를 저희 실에서 좀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실에서 지금 이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서 넓은 파트가 아까 김성진 실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파트 외 중에서도 저희가 관심 있어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의 주제가 하나가 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관련된 연구, 특히 저희는 이런 돈적인 파트를 좀 맡아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재정금융 관련된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관련된 이제 현황들을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실이 새롭게 신설이 됐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희 재정이나 금융 등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한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산업 탄소 경쟁력 아까 김성신 실장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굳이 뜻을 보자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도 달성하면서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뜻을 가지는 게 탄소 경쟁력 강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국내 탄소 산업의 탄소 경쟁이 좀 약화되는 요인이 크게 보면 뭐 글로벌 탄소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철강 시멘트 같은 다배출 업종의 감축 부담이 좀 심화되는 파트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런 다배출 업종의 전환, 녹색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금융 현황도 좀 미흡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뭐 EU 같은 경우도 국내에도 말씀하셨지만 산업 중립, 탄소 중립 산업법이 예정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공정전환 기금이나 미국의 뭐 세제 혜택, 기술 보조금, 일본의 뭐 전환금융 활성화 로드맵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이제 산업전환 지원 관련된 정책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같은 경우도 이번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 산업법에 따라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또 만든다는 국정과제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대응 기금이나 녹색 공공조달 이런 쪽에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이제 정부의 규제 대응으로 좀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재정금융 지원 정책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성신 실장께서 보여주셔서 뭐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에 관련된 국정과제가 40번의 저희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는데 산업 경쟁력, 산업 탄소 경쟁 강화라고 해서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 제정, 그다음에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40번 중에 하나의 꼭지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기금 관련해서는 46번에 기후 금융 공급 확대 아니면 ESG 뭐 관련된 ESG 금융 관련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놈 국내 이제 산업부에서 다 산업이 어떻게 좀 탄소 중립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환경부 보도 자료인데요, 최근 보도 자료인데 이제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추이를 보게 됐더니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게 약 41.4%로 좀 굉장히 높은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축률을 봤을 때는 이제 11.8%의 수준에 멈추고 있고 특히 다른 부분들의 감축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부분에서도 그러면 각각의 업종별로 배출 현황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 세 개 업종이 거의 뭐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 부분에서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 감축 대상으로 주로 뽑힐 수 있는 다배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갖고 있는 이제 이 업종별로 특성이 좀 있어서 좀 부담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최대 배출원이기는 산업 부분의 최대 배출원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제조 과정에 있어의 구조 또는 이 전환 관련된 비용들이나 뭐 이런 이제 회수 기간들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이 있어서 감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뭐 원료 모두 화석 연료 기반으로 좀 되어 있어서 또한 그다음에 이 원가의 상승 부담을 해서 민간 투자 제한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요인도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공정 개출 비중이 높고 제품과 가격의 감축 비용 반영이 좀 어려운 이런 현실이 있어서 좀 전환에 있어서 감축 부담이 각 업종별로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다배출 업종 이 세 가지 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탄소 전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재정적인 파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뭐 기후대응 기금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전환금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대응 기금 잘 아시겠지만 2022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본으로 제정된 기금이고요. 주요 재원은 크게 배출권에서 유상 할당에 따른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 사업은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핵심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의 그럼 운영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특이성이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지만 이제 집행은 각각의 부처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4대 핵심 분야는 온실가스 같은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공정한 전환, 탄소 중립 기반 구축 관련해서 기금이 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규모를 봤더니 2025년 계획안을 기준으로 약 2조 6,2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부 기부 사업으로 봤을 때는 참 141개가 이 기금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별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재원 중에서 가장 재원별로 어떻게 비중이 좀 차지가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럼 재원이 쓰여지는 아까 4개의 핵심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용된 비중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반 구축 관련된 쪽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 가장 적게 쓰여지는 파트가 공정한 전환 쪽에 기금이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KI에서 기존에 이제 했던 연구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후대응 기금이 앞으로 어떤 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좀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한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주요 수입원이 이제 배출거래제 경매 수입인데 이게 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불안전성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체조하고 있는 재원 중에서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감소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기반이 필요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 부분과 개발 감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균형적인 문제가 좀 존재한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나 운영 체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재부와 집행은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지만 운영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고민이 필요하고 기후대응에 대해서 좀 전환이 개정이 좀 필요한 사실이긴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환금이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국정과제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전환금융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녹색금융 비슷한 게 녹색금융이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봤더니 녹색금융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K 텍소노미에 기반해서 K 텍소노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아까 같은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는 이 K 텍소노미의 업종에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녹색금융을 접목하기에는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금융이라는 얘기가 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접근 방식은 이제 감축 가능성 있는 활동에 투자를 좀 하는 방면이고 녹색금융 같은 경우는 주로 녹색 채권이나 ES 펀드 등으로 수단을 좀 재정 수단을 하는 반면에 전환금융은 지금 전환 채권 아니면 전환 대출 등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전환금융의 수요 같은 경우 2030년에 약 1,000조에 달하는 걸로 예측을 좀 한 것도 있고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신한 금융기관이 기준을 마련해서 수립 중인데 아직 공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전환금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전환금융에 할 때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좀 살폈을 때 K 텍소노미처럼 이런 법적 권리가 필요할 수 있는 전환금융을 사용할 수 있는 텍소노미 관련된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산업 전환 전략과 금융 정책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참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색실이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과제 중에서 저희 이 재정이나 금융 쪽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그럼 저희가 뭘 했냐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녹색경제실이라는 게 신설이 됐고 기존에도 뭐 저희가 재정금융 관련된 연구 좀 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탄소 중립 관련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는 별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토론자분들께 그런 이제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환경재정 및 세제 관련 통계는 꾸준히 계속해 왔고 좀 꽤 많은 부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행 기반 관련 같은 경우는 뭐 김성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실에서 위주로 좀 했었고요. 녹색 금융 같은 것도 일부 녹색 전환 연구실 기존의 녹색 전환 연구실에도 진행을 좀 했지만 지금 이런 이제 현 정부에서의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재정 운용이나 금융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향후 좀 지속적으로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의 진행은 김성진 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그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아까도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가 토론자분들을 좀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오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오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김바로 과장님께서 좀 오전에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늘 좀 불참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분 토론자를 모시게 되었고요. 분야도 기술 경영부터 경제학, 법학, 조세재정 이런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지금 저희 좀 기후대기 쪽 연구,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연구에 대해서 좀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받기 위해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배정환 회장님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한국환경연구원이 연례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포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 간의 어떤 뭐 통합이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마 이제 KEI의 어떤 그 위상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재조명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발표하신 김성진 실장님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 발표나 두 번째 발표나 이제 결국은 좀 초점이 이제 그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부문의 어떤 피해, 향후 이제 탄소 감축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런 그 부문들을 소프트 랜딩할 것이냐, 이제 연착륙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탄소 감축에 이제 좀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어떻게 보면 공정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 뭐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유럽도 이제 이런 이제 공정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화석연료 중심 산업을 어떻게 이제 친환경적이고 이제 탄소를 감축하는 부문으로 옮겨갈 것이냐라는 게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에너지 환경 쪽을 이제 살펴보면 대표적인 그 허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어떤 그 적응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각 가정별로 이제 전기 사용량을 이제 측정하는 검침원들 있잖아요. 계량기 검침원들이 있는데 이 계량기 검침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히 이제 한전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검침원을 하고 계신데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AMI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계량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력 산업에서
IT와 결합해서 이제 그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이제 계량기 이제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계량기가 이런 이제 스마트 미터로 이제 바뀌어야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른다랄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와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제 이분들이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이제 전환을 해드릴 것이냐. 예, 그냥 단순히 어떤 파이낸스를 일으키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탄소 감축 활동을 할 때 지원이나 이제 세제 혜택들 같은 거를 이제 주겠다라고 이제 하시지만 과연 이게 지원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감축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비양도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정말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제 검침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 이제 탄소 집약적인 산업의 일자리를 무탄소 산업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 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실 뭐 시멘트나 철강, 소기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탄소 또는 이제 무탄소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산업들인데 결국 저희가 이제 뭐 생각해야 될 거는 CCUS 기술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그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CCUS 기술이 이제 어떤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 상용화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김현노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그 기후 대응 기금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후 대응 기금의 효과를 또 논하기 전에 재원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과제를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의 주요 두 가지 재원이 하나는 이제 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른 이제 재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통에너지 환경특별세. 라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이제 뭐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뭐 서울시나 주요 대도시도 그렇고 이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수송 차량을 뭐 늦어도 2035년까지는 다 이제 이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국가적인 목표인데 그 말은 교통에너지 환경특별세도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저거는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그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배출권 유상 할당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뭐 저희가 유상 할당 비중을 이제 높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재원이 확보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국 재원이 이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한 이제 배출권 거래 가격도 이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걸치면서 자연적으로 이 그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 구매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EU ETS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뭐 8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재원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의 효과가 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상 할당 비용 이제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 이제 탄소 다배출 업종들인 철강, 석유, 시멘트 부문에 이 비용이 집중될 텐데,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떤 그 방식과 결합했을 때 이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CCUS 기술과 결합했을 때,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그 뭐 수소 환원술이랄지 여러 이제 다양한 뭐 그런 기술들과 결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뭐 전환금융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공정 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환경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과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북태평양의 이제 그 해수면 기온이 상승한 거는 현재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구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특히 이제 산업 부문에 비해서 발전 부문이나 건물 부문의 이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굉장히 이제 강한 반면에 산업 부문 사실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한 4에서 5%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기요금 측면에서 보면 약간 교차보조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산업이나 이제 가정상업 부문의 전기요금은 상당히 올린 편인데, 농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 해당이 되고, 이제 그런 걸 저희가 교차보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탄소 감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교차보조의 형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기존에 이제 산자부에 있던 그런 그 에너지 기능들이 상당 부분 이제 기후 환경 에너지 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에너지 공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잘 통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정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좀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그 관련해서 산업 부분의 탈탄소 전환이랑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그거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재정 지원, 다양한 거버넌스의 변화, 기술 정책까지 모두 좀 포괄적으로 말씀 주셔서 저희 연구 주제에 좀 뭐랄까 그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카이스트의 엄지영 교수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이스트의 엄지용 교수입니다. 네, 현재 기술경영학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이라는 카이스트 내 신설 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이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과 정책 또 금융을 같이 융합하는 연구와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KEI에서 향후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학교 차원에서 또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KEI의 정책 연구의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KI의 정책 연구 방법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분야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분야 내에서 한계 안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배정화 회장님께서 미리 또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주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두 발표를 드리면서 우리 NDC 정책 목표 그리고 NDC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이행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행 수단들의 어떤 실효성을 평가하고 또 정량적으로 그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가 좀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 정책 목표 의혹은 점점 강화될 텐데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들이 실제로 얼만큼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또 문제점을 진단해서 이러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런 정책 수단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어떠한 이런 판단, 과학적인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행 평가에 대한 체계, 이행 평가에 대한 연구 이런 그 체계가 좀 공고하게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저탄소 전환 그리고 산업 생산성, 수출 경쟁력 아까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저탄소 전환이 산업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계량화할 필요가 있고 또 계량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산업별로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델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 기존의 CG 모델이나 바텀업 파셜 이퀄리비엄 모델 등등의 통합평가 모형, 무역이 같이 반영된 통합평가 모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 날리지 그래프, 온톨로지 기반 날리지 그래프를 갖고 우리 그 지식의 하이라키를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 현상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을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요 생성인 AI에 더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산업별 감축 로드맵과 전환금융 정책 요거를 연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저도. 근데 요거에 대한 앞으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작정 감축 기술을 보급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전환금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기존 설비를 전환한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게이지먼트인데 그냥 무작정 하나 더 짓는 거 새로운 거 신재생 에너지 지으세요 이게 아니라 기존 설비를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인게이지먼트 하면서 변화를 끌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전환금융하고 NDC가 별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산업별 되도록이면 세부 산업별 또한 기업의 특성 기업의 역량을 반영한 전환 로드맵을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금융과 연계해야겠다라는 그런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의 NGO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가별, 산업별, 세부 산업별 1.5도씩 컴패러블한 패스웨이가 무엇인지를 다 디벨롭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에 잘 맞춰서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에 좀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어떤 조건으로 여신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 조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환금융을 통해서 감축
성과를 감축 성과에 기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해야 될 텐데 이 전환금융의 성과 측정 기준과 분류 체계 아까 텍소노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전환이냐,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환이냐, 텍소노미를 분명히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KI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2035 NDC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NDC 시나리오에서는 산업구조의 대전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심스럽게라도 좀 포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변화 없이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눈을 가리고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의 변화, 고용의 변화, 금융의 변화 등등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까지 반영해서 시나리오로 반영을 하고 임팩트도 평가하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후대응 기금의 지출처가 너무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한 소위 말하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개념을 좀 도입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 리턴을 균등화하는 어떤 효율적인 예산 안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연구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 주제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마지막인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후 영향 평가 연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기후 영향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후 변화 대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은 사회적인 편익은 상당히 의욕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수용성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연구 방법론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듣게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시나리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시나리오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나리오 연구의 가장 프론티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을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셋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패스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과학화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조금 체계적인 스터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빠른 변화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평가 모형의 연구에 있어서도 그 산업별로 감축 전략 또 기후 금융의 투입 효과 그리고 고용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공정한 전환까지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는 통합평가 모형에 대한 좀 넥스트 제너레이션 통합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 수단의 효과성 또 이행 검증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과추론 방법론이나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등의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 임피리컬한 스터디가 여전히 중요하고 물론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겠지만 동시에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정책 시행의 증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AI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생성형 AI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미 환경이나 기후의 영역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그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설명 가능한 예측, 설명 가능한 시장 진단을 위한 이런 생성형 AI를 대폭 연구에 대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후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 금융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갖고 실제로 이행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들을 실시간으로 적시성 있게 내어놓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연구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연구의 실증성, 이 실증성에 대한 강조와 실제로 피저블한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제 디테일이 필요하겠죠. 그 디테일에 좀 뭐랄까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연구 방향에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팀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입니다. 다른 곳에선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가 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율이 제일 높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환경법 전공이 아니고 이제 토지 수용 이쪽이어서 처음 이제 기후 맡았을 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워낙에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방문해서 여전히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목록이라도 계속 찾아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종종 이제 지금 환경연구원 연구진분들께도 아직도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이제 환경 분야 지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항상 선진법제라고 하죠. 외국 법제를 거의 따라가고 아니면은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잘하나 그걸 따라가자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국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기후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유럽도 잘하고 있나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제도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진전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다 같이 가고 있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리 자체의 정책을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NDC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NDC의 이행을 위해서 NDC 설정을 하고 이 부분 할 때 욕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가 정책연구기관의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는 당연히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게 이상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50% 100%를 잡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11%에서 머물고 있는데 똑같이 100%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어딘가에서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그 근거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환경연구원이나 이제 다른 정책 연구기관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판단과 우리가 당위적인 목표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겪는 어려움에서 그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그 설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이 NDC 이행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부가 정말 너무 부지런해서 거의 모든 분야의 뭔가 제도나 법령들을 소소하게는 다 해놨어요.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하고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하고 기재부도 하고 모두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탄소중립 산업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이게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다른 회의들을 조금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 이제
약간 의견이 이제 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지금 너무 열심히 각자 산발적으로 제정을 한 이제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어떻게 정부가 이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것인가를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산업 육성 제도와 법제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자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다시 일관성 있는 제도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위한 그 연구가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는 법제 쪽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고 환경연구원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신산업 육성 부분에서 어제도 저희가 그 포럼을 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셀을 전 세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다행히 한국은 그래도 이제 하나 규셀인가 이쪽이 이제 살아남아서 그래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중국산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에너지 전환을 하자 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자면서 태양광을 확산하면 확산할수록 산업이 다 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그 셀을 만드는 회사가 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산업이 기후 신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게 사실상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려고 정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다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관련 산업이 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그 에너지 전환에 활용되도록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마 법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환경연구원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뒷받침을 해야 이런 기초 산업이 올라갈 수 있나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저는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원래대로면은 지금 이 화석연료 산업에서 지금 종사하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직을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는 이제 만약에 노동 전환이라고 하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역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일하는 분들은 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른 이 직업으로 옮겨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가세요 했을 때 생각보다 이 화석연료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술 쪽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가 전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쭉 있다가 퇴직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쯤엔 이제 퇴직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라는 게 이 사람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게 전환이 아닙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제 해운 쪽하고도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해운에서 지금 이제 경유를 연료로 쓰는 그 여객선이나 노후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선박 선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박 하나 굉장히 작은 선박이 30억 정도 합니다. 노후 한 30년 된 선박이. 이거를 갖다가 전환을 하려고 하면 한 40억, 100억 드니까 전환을 원하지 않고 굳이 이거를 뭐 전기 추진선이나 아니면 스크러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조금 오염을 낮춘다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쓸 때까지 쓰고 버리고 싶은 거지 얘를 뭔가로 바꿔서 새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생각을 할 때 이런 산업 전환이나 녹색 전환을 생각할 때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아니면 지금 있는 산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원래는 정말 중요하겠는데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과 다른 이제 제도를 지원을 하면서 신규로 이제 일어나는 그 일자리나 아니면 신규로 일어나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일자리, 현재 있는 산업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일자리 전환이나 산업 전환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이제 산업부 관할일 때 하고 기후 에너지부로 통합되었을 때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라고 하죠.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석연료 부분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에너지부로 가면은 에너지 안보라는 거의 전제가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됩니다. 화석연료라는 건 결국은 근데 우리는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해야 되고 외국에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를 제대로 가지고 가려면 에너지 전환이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이제 먼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제 산업부와 기후 에너지부로 갔을 때 뭐가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여기서 이제 나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정 부분인데요. 국내 정책에서 저는 제일 약점이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부처나 아니면 다른 연구진들도 생각을 하는 게 법률 근거만 만들고 싶어 해요.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만 되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정부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에다가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실효성 없는 규정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법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대요.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법에다가 의무 규정을 넣고 근거 규정을 넣는들 이거는 실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하고 관련해서는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일본이 이제 꼭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닌데 일본도 굉장히 지금 GX법을 통해서 이제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부담금도 넣고 일본은 원래도 지구온난화 대책세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정말로 탄소세 성격의 세금도 있는 나라고 근데 거기에 GX 이행체도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주머니가 되는 기후 대응 기금은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그 답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이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한번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보는 게 이제 성면 피해 구제 기금 같은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면 피해 요새는 지금 현재는 성면을 거의 활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면 피해 구제 기금을 이제 형성을 할 때 지금 아직도 그 일반 부담금과 특별 부담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이 성면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 웬만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부과를 해서 지금 부담금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부담금이나 부과금을 뭔가 화석연료 부담금이나 아니면 탄소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가 야기된 거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통감을 해서 그 부담금을 뭔가 국민 전체적으로 뭔가 아주 부담스럽지 않지만 거기에서 일정 정도 계속 이거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유상할당 ETS 유상할당 기금 아니면은 뭐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거는 지금 경유 휘발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계속 이거 쓰지 말라고 하면은 결국엔 얘도 없어질 거고요. 이 부분들에 이제 여기에다가 기금을 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지만 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나 부과금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기후 대응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라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주머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먼저 돼야 우리가 법률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던 그런 의무 규정들이 전부 다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법제 연구를 하면서 저희도 지금 여기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나를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같이 고민하고 계속
수시로 홈페이지 드나들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은혜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주로 제도적인 이제 그 필요성, 그리고 국내 산업 육성, 그러니까 기후 신산업의 국내 산업의 육성 필요성, 그 정의로운 전환의 디테일 마련과 다양한 재정 그 확보 수단의 지금 그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허경선 센터장님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토론을 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재정 금융 분야 연구 방향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짚어 주시기는 했지만 뭐 겹치는 부분은 좀 짧게,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정 분야가 아마 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연구원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실 뭐 연구원의 가장 큰 위기는 AI로 이제 연구원이 대체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분야별로는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AI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가 이제 재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공개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AI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재정 분야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재정, 특히 뭐 금융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재정 분야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 뭐 신재생 분야 예산이 얼마야, 뭐 금융 뭐 예산이 얼마야, 이런 게 궁금하지만 기준도 없고 이제 뭐 열린 재정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부처가 발표하는 숫자를 도저히 제가 공개한 자료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연구원 내에서 녹색경제연구실도 출범을 하셨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셔야 하고, 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히 뭐 정보의 정확한 공개, 투명성, 이제 수많은 좋은 연구들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금융 분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첫걸음이고 중요한 부분은 기후 예산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신재생이나 금융 뭐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기후 예산이 얼마고 어디까지고 무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된 기준이나 정보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투자 계획을 23년부터 27년까지 89.9조 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규모 자체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게 기후 예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럼 2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조차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색경제연구실에서 사실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는 과제는 이런 기후 예산을 정의하고 규모를 파악하고, 실제 이제 특히 국회에서도 기후 특위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제 기후 예산에 대해서 이제 편성이나 심의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후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아까 뭐 온실가스 16개 부처에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처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연구의 가장 기본은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 예산을 우선은 파악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2022년에 도입해서 23년 예산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산 결산 모두 다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감축 관련된 뭐 직접 간접 예산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기후 대응이라고 할 때 또 중요한 적응이라던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공정한 전환 이런 것들 충분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지금 환경연구원 내에서 기후 적응 예산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생물 다양성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계셨던 연구들을 또 이제 더 이제 활용을 하셔서 실제 그러면은 기후 관련해서 이런 뭐 온실가스 감축, 적응, 뭐 더 넓게는 환경 관련된 목적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활용하고 파악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환경이나 기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련된 예산들이 좀 빨리빨리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양적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예산이 빨리 많이 늘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의무 지출의 증가이지 재량 지출에서 저희가 이제 늘리고 싶은 사업에 늘릴 수 있는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배출권 거래제나 뭐 이제 향후 탄소세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어떤 관련된 정부 예산을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것은 실제 이게 재정 지속 가능성도 사실 저희가 재정을 하다 보면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부과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 수용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또한 또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정부 재정 지원을 한없이 늘릴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간다면 결국에는 성과 기반 재정 지원 위주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파악했던 뭐 기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정부 재정 사업이 정부가 해야 되는 공적 재원 역할에 우선 충실한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굳이 정부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선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재정 지원이 의도했던 효과들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것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성과를 위주로 한 재정 사업으로 다시 재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단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후나 환경이 1년에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년도 사업이나 특히 이제 중장기 국가 재정 전망 관련해서도 이런 기후나 환경 예산들의 어떤 편성이나 기후나 환경 리스크로 인한 어떤 영향들도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지금 이제 2035 NDC 관련한 경제 효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그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재정 전망과 같이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재정 금융 연구라고 할 때 사실 놓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지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규모를 파악해 보면 오히려 재정보다 조세 지출 규모가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재정 지원을 아까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또 하나의 한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특성상 저희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취약한 계층이라던가 기업 같은 경우에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사실은 잘 사용을 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후 대응 뭐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에서 많이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조세 지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어떤 인센티브 주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IRA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이제 세제 지원을 강화했던 것들이 어떤 이런 기업이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제 활용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투자세 공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조세 지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연구 과제 선정하실 때도 재정뿐만 아니라 조세 지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후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럼 우리나라 기후 금융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려다가 이게 부처별로 다 퍼져 있고 사업 자체가 뭐 융자, 뭐 보증, 2차 지원, 뭐 2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대신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안에 녹색 금융 단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처음 만들 때 3,700억 규모였다가 26년 예산에는 5,300억, 5,400억 정도 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지 않은 규모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 기후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적 금융이 민간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의 기후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그러니까 공적 금융이 1달러를 사용할 때 민간 금융이 뭐 14달러까지 동원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민간 금융을 동원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수치가 나오는 연구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고 뭐 낮다고라고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기후 금융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금융 사업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금융 동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규모를 키워오긴 했는데 실제 뭐 정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민간 금융에서 얼마나 여기에 같이 매칭해주고 더 많은 금융 투자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부 공적 금융의 민간 금융 동원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 연구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 파악하는 연구들은 많이 됐었는데요. 화석연료 보조금 이제 줄이자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각각의 보조금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이해 집단 들이 다 이제 같이 수혜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뭐 줄이자 없애자라고 할 때 실제 그러면은 이 수혜자 이해관계 집단에 대해서 어떤 뭐 대체를 주고 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갈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보조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제 맺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에는 환경부 안에서만 이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기후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 뭐 거의 전부처로 이제 이것들이 확대가 됐는데요. 재정금융연구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환경연구원이 핵심이 되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제 타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외부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협업이나 공동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 기관들이 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녹색경제연구실에서 향후 재정금융 연구하실 때 이런 협업이나 공동 연구, 학제 간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방 정부 의 어떤 재정이나 금융 관련해서는 연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또 이제 지방 차원의 재정 금융도 같이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예산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기후 예산 부분, 재원, 그 조세 지출과 기후 금융,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따른 갈등 관리와 그 저희 연구원의 이제 협업 부분까지 되게 유익하고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 많은 대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세전 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업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센터의 최지원 사무국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센터 최지원입니다. 연구 과제를 고민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시민단체를 불러주셔서 일단 반가운 마음이고 저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단 시민사회 입장에서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핵심에는 또 민관, 산학의 신뢰와 또 국내외 그 협력에 기반한 실행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KEI의 연구 방향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선 발제에서도 잘 다뤄주셨듯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총 배출량은 줄고 있지만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석유화학 3대 업종이 산업 배출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문에서의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없이 탄소 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 체제 하에서 KEI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정책 연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또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책과 연구 그리고 시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신뢰의 중개자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과제와 연구 방향을 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매우 당연하겠지만 KEI의 연구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2030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의 고도화 그리고 상향될 이후의 NDC들 나아가서 2050 탄소 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정과제 40번과 또 41번의 가속 그리고 2035 NDC 수립을 위해서는 EU 산업 패키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행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패키지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와 또 이를 활용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이행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축으로 분산됐던 기능이 일원화가 가능해진 만큼 KEI의 기존의 연구 성과와 또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확산이나 국제 감축 등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기후에너지 환경 정책을 연결과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합의에 이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2035 NDC 목표 설정 시 그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과제가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35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5년마다 반복될 이슈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NDC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또 공론화, 토론의 부족 등이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신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불확실성의 범위와 또 분야별 비용을 반영한 달성 경로를 공개하고 시민과 학계 또 산업계 등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해관계자별 검증 절차를 포함한 NDC 목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잘 진행하고 계시던 경제적 효과나 또 경로 분석 연구와 더불어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여건과 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근거 마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NDC 설정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용과 편의 또 품질로 대표되는 산업 부문의 그린 프리미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한 기고문에서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기술 부재 그리고 비용 장벽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 정도인 연 0.5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임팩트를 가져야 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의 여정에서 이러한 그린 프리미엄의 해소가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또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김현노 실장님 발제에서 산업탄소 경쟁력이라는 워딩으로도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린 프리미엄 완화를 위한 그 3대 탄소 집약 업종의 전환금융 시범 추진에 관한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정부 주도의 혼합금융이나 또 세제 그리고 공공조달을 패키지로 설계를 해서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고 3대 업종 대상의 비용 격차나 또 톤당 감축 비용, 고용 효과나 수출 효과 같은 것들을 표준 KPI로 해서 성과를 검증하고 확산하는 모델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금융의 투자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이나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혹은 뭐 시민단체가 포함된 전환금융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평가한다든지 하는 등 감축 성과와 또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검증을 한다면 조금 더 실효성과 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그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는 이제 정책과 금융 그리고 외교, 사회가 통합된 프레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G20이나 IMF, OECD 그리고 UNFCCC 등 그 주요 국제기구들이 모두 기후 금융의 공정성과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확보를 본인들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또 산업 경쟁력 면에서는 선진국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후 외교력이나 시민사회 연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KEI는 국제협력을 신규 연구 축으로 삼아서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정책과 금융 그리고 사회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기후 환경 외교의 싱크탱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 ODA와 또 국가형의 정의로운 전환 연구 같은 이런 주제를 정책 연계기관으로서 다루면서 시민사회와 학계 또 국제기구를 연결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내에서 기후 분야 국제협력의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과제를 추진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 또 노동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 같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한국형 기후 협력 외교 모델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KEI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국제 기후 협력 사업이 단순히 감축 중심의 사업에서 포용적인 개발 협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나아가서는 금융과 정의를 잇는 새로운 기후 리더십을 통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시민사회 입장에서 이제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에서 계속 미래 세대 그러니까 기후 변화 피해 최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참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 필요성을 느끼고 국정과제에도 집어넣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통해 좀 보완할 필요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탄소 경쟁력 제고와 이런 국제 협력에 대한 강조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그 연구 개발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의 말씀 다 청해 드렸고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패널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평가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엄지일 교수님 아까 기후변화 영향 평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조금 추가 제언 정도 저희 연구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환경 평가서 검토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변화 영향 평가 또 저희 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후변화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저희도 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현재 시민 사회나 이제 국회 토론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시민사회나 이제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은 다 환경평가 대상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환경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의 이제 대체적인 이제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때 기존의 현재와 같은 환경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상위 정책,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나 이런 상위 계획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보다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적응이 가능하지. 지금과 같은 환경 평가 이제 개별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실효성이 매우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서도 기여가 되시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그 기후변화 영향 평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취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편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정부의 어떤 대규모 어떤 그 투자나 공공 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감축을 하지 않고 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 주요 부분이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농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후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보건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몇 달로 얼마큼의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즉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NDC를 달성할 때 1.5도씨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될 때 우리 경제가 어떠한 편익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의 사회적 비용이죠.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등을 의시한 이러한 편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산업을 억제하고 사람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다, 남는 장사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증거 기반을 제시하는데 좀 많은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김현노 실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그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내용들이 너무 저희 녹색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정확히 보면 저희가 먼저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그 후에 나가서 뭐 공통적으로 주신 의견들을 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정책이나 재원들에 대한 먼저의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규모나 범위, 지원 가능성의 그 데이터나 이런 걸 좀 확보하게 되고 나서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정책이나 재정 지원 관련 성과 중심의 재원 직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후 평가의 필요성, 특히 또 엄지용 교수님께서 DID 모형, 트리플 디퍼런스 이런 모형 연구 방법론까지도 설명을 좀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하다 보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가 해서 실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모든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관의 미션이랑 지금 새롭게 이제 생겨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조언 주신 대로 실증성, 그리고 실효성, 투명성 여러 가지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